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부터 국세징수법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수천닷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 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법학을 해서 학위를 법학으로 받기도 했고, 또 2년 전에 이제 세법학 교재를 쓰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세법학 교재를 쓰면서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세무사는 1차 시험에 이제 과목 자체가 이거예요. 세법학 개론입니다. 그럼 뭐예요? 세법 개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회계학원 그죠? 또는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는 그죠? 친구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세 또 그죠? 소득세 또 부가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소부라는 세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도 세무사 객관시세법 교재 또는 회계사 객관시세법 기출 400제죠. 그 교재를 출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무사 시험은 회계사 시험하고는 성격이 워낙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죠? 1차 시험 과목에서 보듯이, 그지? 1차에는 세법학 개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론 문제가요, 70% 정도, 그죠?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도요, 이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요, 단순한 계산이에요. 이거는 뭘 물어보겠다는가? 이론을, 그죠?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뭐랍니까? 회계사 공부하는 그죠? 세무회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직도 이런 우드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이 세법학 개론에서 50점만 맞아도 잘 맞았다. 그지? 이런 식의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죠? 문제가 생기는 게 세무사 2차 시험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에는, 그죠? 거의 세법만 출제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자, 보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세법학 1부예요. 그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세법학 2부입니다. 그지? 2부예요. 그리고 나서 그죠? 나머지 세법에 대한 출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세무회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100점, 그지? 여기가 100점, 여기가 100점, 오케이? 그죠? 그리고 나서 재무회계, 그죠? 회계학이라고 하는 그지? 과목이 있습니다. 얘가 회계학 2부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무회계는 법이 아니에요. 그죠? 단순한 회계입니다. 회계.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회계학 1부, 그죠? 1부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얘네들을 회계학 2부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재무회계하고, 그죠? 원가회계 이 부분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무슨 회계학인 줄 알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회계학원도 그따위로 가르치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세법만 놓고 볼지라도 뭐예요? 3분의 2가 뭡니까? 세법학, 그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3분의 2가 세법과 관련 내용이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뭐예요? 세무회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세무회계도 세법의 기본적인 규정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우드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그죠? 자, 법인세 세무회계 조금 한다고 깝죽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는 세무사 시험을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을 행소법 수업하면서 드렸을 거예요. 행소법을 들여온 이유가 뭘까? 그지? 세무사들은 나중에, 그죠? 이 법학적 관점에서 조세 소송에 있어서 조세 소송 대리인이 되기 위한, 그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변호사에 대해서 자격을, 그죠? 자동 부여하는 제도도 박탈이 됐듯이, 이제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회계사 공부하는 분들하고 공부를 했을 때요. 회계학 쪽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친구들은 거의 회계학 시험이야. 그치? 근데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뭐예요? 법학 시험이야, 법학.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법이라고 비읍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가르치고 있고, 그죠? 거기서 배우면서 허허 웃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이건 2차 시험의 경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죠? 세무사 1차 시험의 경우에도 과목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회계학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세법학 개론이 있습니다. 여기도 회계학 개론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재정학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각종 법 과목이 있습니다. 상법이라든가, 그죠? 민법이라든가, 또는, 그죠? 행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게 만들고 있는데, 반이 뭐예요? 법 과목이야, 법 과목. 그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세무사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 그죠? 자, 뭐예요? 세무회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법학 개론을 공부하는데 보시죠. 자, 법소부에서도 뭐예요? 최소한, 그지? 한 50% 이상은, 그지? 60% 가까이는 뭐가? 이론 문제가 출제가 돼. 근데도 이론 공부를 안 해. 그지? 왜? 그지? 회계학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지?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서 뭐만 해? 계산만 해.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여러분한테 결코 도움이 될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슈천닷컴을 설립한 이유도, 그죠? 자, 세법, 그죠? 특히나 세법 학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한테, 그죠?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굉장히 요즘 행복하고요.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세법 개론 중에서도, 그죠? 키가 되는 내용은 뭘까요? 당연히, 그죠? 모든 세법의 기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국세 기본법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죠? 공부를 해. 그러니까 2차 시험 가서, 그치? 자, 몇 순환씩 가요. 그죠? 자, 몇 번씩, 3번, 4번을 봐서도 합격을 2차 시험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 공부를 조금만 잘해서요, 세법학의 점수를 조금만 따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은 동차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관성에, 그죠? 묶여서 또는 관성에 익숙하게, 그치? 공부라는 습관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자기 거예요. 공부도 그 학문을 보면서, 그죠?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정확히 이 부분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기출문제 1차 시험, 그죠?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무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은, 그죠? 처음에 뭐라고 나서, 그죠? 5, 6, 7, 8 이때, 그죠?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분명히, 그죠? 8월이나 9월에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시험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회계학원 강사들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키는 여기입니다. 최소한 12문제가 출제되는 뭐예요? 그죠? 기타 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최소한 몇 문제는, 그죠? 9문제, 10문제는 맞아야 되겠지. 그럼 합격이야. 그지?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 국기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늘부터 수업할 내용이에요. 국세 징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볼까요? 자, 국제조세 액쇼, 조세 액쇼, 조정에 관한 법률, 그죠? 조정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회계학원에서 얘네들, 그죠? 따로 무료 강의 들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죠? 자, 오늘부터는 어디 갈 거냐? 이 국세 징수법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세 기본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절대 국세 징수법을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조세법에 있어서,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그죠? 기본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국세징수법은 오늘 수업을 하겠지만요, 최소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죠? 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따지고 퇴직 연금 충당금, 퇴직금의 충당금을 따지는 어리석은, 그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접대비도, 그죠?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한도 초과액의 배분,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국세 징수법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가서 수업을 할 것이에요. 조세범처벌법이 문제 2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그죠?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심지어 국조법에 대해서는 용어가 어려우니까 뭘 하더라도 포기를 하더라도요, 이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자, 이 용어들을 모르면 결국은 이 세법학이 과당이 됩니다. 왜? 글을 못 읽거든. 그지? 항상 숫자보다는 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자, 요즘 수학도 어린애들 수학이에요. 7살, 8살짜리 수학도 거의 논리 수학입니다. 그 말은 글자를 잘 읽어야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만 매몰이 돼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재예요. 169페이지에 국세징수법으로 가서, 그죠?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 말씀 명심하세요.
자, 국세징수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뭐 제2편으로 놔뒀고요. 1편은 이미 수업이 완강이 됐으니까요. 정리하시고 제2편으로 가서 국세징수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하고 따지면서 가겠습니다. 제2편 가시오. 자, 국세징수법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징수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세라는 말보다 훨씬 더 당연히 뭐예요? 그죠? 징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법보다 세법의 기본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기와 국증을 모르면 조세법은 어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정확히 하시고요. 사실은 세법이 어렵다는 건 국기와 국증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거지 법소법 때문에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국세징수법은 저는 항상 교재가 똑같습니다. 세 개, 편장으로 나눠놨습니다. 제1편은 뭐가 될까요? 통칭입니다.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룰 거예요. 국세징수법 도대체 무엇인가? 또 용어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지? 가상금은 무엇인가? 중간상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통칭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의 정의 또 국세징수법이 법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두 번째 뭐 있어요? 간접적 조세채권 보전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보전제도가 존재하게 돼요. 이 내용들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따져야 할 게 뭘까요? 자, 국세징수는 왜 생겨날까요? 자, 징수는 왜 생겨날까요? 자, 국세기본법에서는 대부분의 자,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으로 뭘 채택하고 있어요? 자, 신고 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대부분 뭐예요? 신고 납부기한이라는 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고기한은 곧 뭐가 됩니까?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만 하고 뭘 하지 않았대요?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문제가 생겨나겠죠? 당연히 과세관청인 국가에 대해서 이 납세 의무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두 번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일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뭐 하겠다? 직접적으로 그 징수 절차에 돌입을 하겠다. 그게 국세징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징수를 할 때 세무공무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징수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국세징수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은요. 누가 당연히 이 납세 의무자가 또는 납세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즉 납부기한이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누가 과세관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이 국세징수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뭘 받아? 국세징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가가세 방식에 있어서도 부가가세 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뭡니까? 항상 뭘 정하고 있어요? 신고,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납부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징수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신고가 뭐가 됐다요? 과소신고 등이 됐답니다. 그럼 또는 무신고가 됐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는 과세관청은 뭘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결정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니까 이 결정 과정에 이 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생기면 당연히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또는 납세자한테 당신 적게 납부했다고 알려주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 하게 됩니까? 일정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 절차에 돌입하겠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국세징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조세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증명서의 발급이라든가 납세 고지서의 발급이라든가 또 체납자료의 제공이라든가 또는 관할사업 제한이라든가 또는 출국금지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 조세채권 보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초점을 두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자, 국세 징수 절차에 있어서 자 봅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체납자가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거예요. 프로세스를 한번 신고납세 방식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소득세에 대해서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 소득세라고 이야기합시다. 자, 소득세에 대해서 자 5월 31일에 뭘 했어요? 신고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았어요?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죠? 자, 신고 납부에 의해서 조세 채무 즉 납부 의무가 완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은 뭐 할까요? 그죠? 납세 고지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걔를 뭐다? 납세 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지서에는 뭘 적을까요? 당연히 납부 기한을 적는 겁니다. 그죠? 이 납부 기한까지 뭘 하지 않았대요?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게 됩니다. 그죠? 그게 뭐가 될까요? 독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납세자한테 하는 건 뭐다? 독촉이라는 절차가 되는 것이고요. 제2차 납세무자한테 하는 건 뭐다? 그죠? 납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죠? 자, 납세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죠? 2차적으로 그 납부를 독려하는 과세관청의 행정행위를 독촉 또는 납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 납부 기한까지 뭘 하지 않았답니까?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당연히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그죠? 납부 기한이 존재할 거예요. 납부 기한까지 뭘 하지 않았대요?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자,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죠?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도저히 이제는 납세자 또는 납세 의무자의 스스로의 납부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를 뭐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제는 강제적 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지 독촉은 뭐가 될까요? 자, 임의적 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임의적 징수 절차에는 뭐가 있나? 고지서에 의한 것이 징수 또는 독촉에 의한 징수 또는 납부 최고에 의한 징수를 받아 임의적 징수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뭘 배울까요? 임의적 징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독촉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할까요? 과세관청은 그것이 법원의 집행 명령 없이 스스로의 권한으로 말할 수 있다.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재산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공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누구의 재산을?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납된 세액을 뭘 통해서? 이 청산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압류 매각 청산의 세 개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강제적 징수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청산 과정에서 남아있는 수많은 채권자들의 금액을 배분하는 걸 뭐다? 그지? 자, 청산 대금에 또는 매각 대금의 배분 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건 어디를 다시 한번 봐야 돼? 국세 우선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국세 우선권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최우선 변제 채권 또는 필요경비를 가장 먼저 공제를 한다. 1번이 뭐가 돼요? 체납처분비가 되겠죠. 또 지방세에 대해서 뭐를? 체납처분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세 공과금과 체납처분은 당연히 국세 등의 체납처분비와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최우선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가? 또 공매비용도 당연히 최우선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최종 3개월 임금. 그죠? 또 최근 3년간 퇴직금이 그 다음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 세 번째가 뭐가 될까요? 그죠?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 징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세 우선권. 그죠? 자, 국세 징수법에 따라 그죠? 이 강제적 징수 절차에 대해서 그죠? 뭐 하는가? 매각 대금의 우선 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제적 징수라는 방법 민법에서는 뭐라고 용어를 쓸까요? 강제집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그 강제집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때는 뭐하고? 민법과 충돌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 강제적 징수에 대해서는 용어를 변형하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체납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체납처분은 뭐다? 압류, 매각, 청산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스트는 뭐다? 체납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장에서는 뭘 배우게 될까요? 체납처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배우는 게 뭘까? 압류, 또 매각, 또 청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그죠?
이 세 가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여러분 뭐가 됩니까? 국세징수법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징수법의 선생님, 그지? 임의적 징수 절차에서 주로 배우는 건 뭘까요? 아니, 당연히 배우는 게 뭐야? 오케이? 납세 고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겠죠. 오케이? 그럼 납세자에 대해서 뭘 할 것이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자나 또는 물적 납세 의무자나 다른 자라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뭐 하는가? 납부 통지서를 발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과세 기간, 또 세액의 산출 근거, 또 납부 기한, 세액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시해서 뭐라겠다? 고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고지하는 방법마다 납세 고지서의 발급에 의한 고지, 또 납부 통지서의 발급에 의한 고지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배울 게 뭘까요? 오케이. 두 번째 배울 건 독촉이 되겠네요. 독촉이나 또는 납부 최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겠네요. 독촉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자,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하는 것마다 납부 최고다. 오케이? 납세자에 대해서 하는 것마다 독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국기법에 납세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셔야 돼요. 납세하는 뭐다? 본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오케이? 그 납세 의무자에는 자,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 이 모두 포함된다. 오케이? 근데 납세자라는 개념마다 납세 의무자 플러스 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그때 징수의무자는 원천 징수의무자, 특별 징수의무자, 납세 조합 등이 존재하게 된다. 오케이? 그때 납세자한테 하는 2차적 납부 최고 행위를 독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 2차 납세 의무자한테 하는 거 납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지나 독촉 또는 납부 최고에서 임의적 징수, 즉 스스로 납세자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고지 또는 독촉 또는 납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임의적 징수 절차에도 이러한 제도가 존재한대요. 자,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납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징수를 할 수가 있다는가? 납기 전 징수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는 누구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당연히 이 징수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하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징수를 뭐 할 수도 있다? 유예할 수도 있는 제도마다 징수유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임의적 징수 절차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 내용입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항상 고지 납시, 독촉 또는 납부 최고.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납부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가상금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다. 또 하나,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가상한 중가상금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임의적 징수 절차에서 고지 또는 독촉 또는 납부 최고, 또 가상금 또는 중가상금에 대한 내용, 납기 전 징수, 징수에 이 6개가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통상 한 문제가 출제할 때도 있고요. 출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한 문제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의적 징수 절차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많을 때는 2문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원빠따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납기 전 징수하고 징수 유예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체를 묶어서 출제하는 방법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임의적 징수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임의적 징수란 뭐다?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해서 납세자가 또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도록 최고하는 과세관청 행정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고지나 또는 독촉 또는 납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납처분은 자, 민법으로 전환하면 뭐가 된다? 강제 집행이 되겠지만 이거를 세법적으로 전환하면 강제적 징수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체납처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압류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뭐 할까요? 매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뭐 할까요? 청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압류는 도대체 뭘까요? 체납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과세관청의 행정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때 일반 사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연히
체납자가 그죠?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랄까요?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서를 발부받아야 뭘 할 수 있어? 이 압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조세채권은 그 공익성으로 인해서요. 그죠? 세무공무원이 뭐 필요도 없이 법원에 압류 명령이 필요도 없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가? 그죠? 집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자력집행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때 압류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적어도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압류는 종류로 본다면 그죠? 일반적인 압류 그죠? 일반적 압류와 또 그죠? 뭐가 있을까요? 납세무가 확정되기 전에 하는 그죠? 확정 전 보전 압류 그죠? 또 참가 압류 이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죠? 얘네들은 지문으로 가볍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이 일반적 압류를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초점을 두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그죠? 자,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매각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조세권을 징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당연히 뭘 했다면 그죠? 자, 그죠?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뭘로? 이 매각 절차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매각은 당연히 뭘 통해서 합니까? 공개된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 방법은 뭐가 될까요? 경매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사인 간에 그죠? 하는 처분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그죠? 매각이라는 말을 그지? 경매라는 말을 주로 쓰지 않고요. 이때는 뭐다? 그죠? 공매에 의해서 뭘 하게 됩니까? 체납자의 재산을 공개된 시장에 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매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한다면 그죠? 이 공매 대상 재산에 대해서 그지? 시장에서 매수할 자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가액이 소액이랍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뭘 통해서 그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매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한다? 그죠?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더 예외가 되는 건 뭘까요? 자, 상장주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죠? 당연히 뭘 할까요? 자, 공개된 시장에서 매각하는 건 어디서 매각하는가? 그죠? 시장에서 직접 매각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죠? 당연히 뭐 그죠? 압류를 하고요. 시장에서 뭐 한다는가? 그죠? 직접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뭐 한다? 자, 덕족 절차를 거치고 그죠? 압류, 그죠? 직접 매각 이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뭐 할 수 있다. 그죠? 시장에서 그죠? 직접 매각이 그죠? 매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매각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매각 대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그죠? 배분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각 대금의 그죠? 매각 대금의 배분 순위에 대한 부분을 그죠? 배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압류와 그죠? 또 이 매각에 대한 내용이 거의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국세징수법은 여러분 시험에 그죠? 세 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한테 당부드려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죠? 세법학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국기나 국징을 하지 않고 시험을 붙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1차를 붙어봐야 2차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좋을 일이 하나도 없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심지어 행소법을 하는 것도 그죠? 1차 시험에 붙기 위한 게 아니라 세법학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특히나 조세불복에 있어서 그지? 조금의 내용이라도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과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럼 항고소송 뭐뭐가 있다? 그지? 취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그지? 행정청이 처분이 되는가? 그죠? 그죠? 또 재결에 그지? 위법한 사유가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지?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이 법학적 관점에서 세법을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건 그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으로 갈게요. 자, 통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마다 용어를 정리하고 간접적 조세권 보전 제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2장에서는 임의적 징수 절차를 다룰 거예요. 고지, 덕촉 또는 납부채고, 또 가상금 또는 중가상금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만 안다고 세법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은 납기전 징수와 징수유예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체납처분은 뭐다? 그 강제적 징수 절차를 뭘로? 그래서 세법적 경우로 전환시킨 게 체납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압류, 또 매각, 또 청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세징수법의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꼭 메모해놓고 공부하세요. 자, 이제 그죠? 수업을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들어가서 그죠? 국세징수법 멋지게 한번 가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그죠? 정리를 하고요.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만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